중국이 글로벌 GDP의 20%입니다. 근데 중국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12%예요. 그러면 뭐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들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중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중국은 과연 살아나면서 세계 경제의 올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국이 사실 살아나야 되는데 요즘 중국 증시 보면 좀 그래도 우리 오른 것만큼 오르긴 했죠. 중국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죠? 그럼요. 네. 우리가 지금 중국에 있어서는 작년 4분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리오프닝을 생각보다 빨리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해 원래 전인대쯤 할 걸로 생각했는데 뭐 시위가 거세게 오면서 소위 백지 시위 빠르게 왔기 때문에 그죠?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한 게 아니라 늦었죠, 사실. 왜냐면 작년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연초 한 4월, 3월 달에 리오프닝 할 거다. 다른 나라처럼. 뭐 그렇게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아니, 우리 기대로 보면요, 당연히 늦었죠. 그 사람은 다 도시를 묶어놓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마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튈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죠? 열 줄 알았는데 안 열고, 안 열 줄 알았는데 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꾸 이 뉴스의 뭐 리오프닝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미국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할 때,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M2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 뭐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6%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정도 상승률은요, 얼마나 높은 거냐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014년, 15년에, 제가 북경에서 2013년 말에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급등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돈들이 풀려가면서 유동성으로. 그때 2014년부터 2015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상해종합지수가 150% 폭등을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라는 건 중요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유동성이 풀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경기도 살아날 거고, 당연히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이 폭등을 하고 있죠. 저게 뭐냐면은, 중국의 신규 대출, 추가로 대출해주는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출이 늘면 경기가 죽지 않아요. 대출이 느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 신규 대출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YOY, 작년 동기 대비해서 23%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경기는 살아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중국은 사회융자 총액이란 걸 봐요.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종의 통화량 지표인가요? 이거는 이제 모든 대출과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대출을 해주는 총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숫자인데 전달 대비해서는 지금 356%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훨씬 넘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결국은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계속 샷다운 시키고 뭐 그러면서 경기를 눌러놨다면 지금은 이 정도의 통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경기는 풀릴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들고 봤었을 때 중국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그렇게 뭐
오르지 못했었고요. 네. 미국 작년에 뭐 다 락다운이었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궁금한 게요. 중국은 이제 통화 확대를 하고 돈을 풀고 있다. 금리 낮추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이 먼저 앞장섰고 유로존도 따라갔고 일본마저도 해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결국 이제 물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근데 중국은 반대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 중국은 물가 부담이 없나?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롭지는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월등하게 미국보다는 낮죠. 예.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 임금 상승률의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한 에너지 관련 쪽, 네. 이쪽 부분이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그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2009년, 10년, 11년 이 사이클처럼 엄청난 설비 투자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미국보다는 훨씬 적었다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경제 성장률도 거의 2%대로 떨어진 거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 5%대로 늘어나면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력이 있다. 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중국의 지금 예대율도 마찬가지로 70%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더 낮지만 어쨌든 여전히 과잉 투자나 과잉 대출을 해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중국의 세이빙스 레이쇼, 즉 저축률이 50%대를 뚫어서 60%대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3%, 2%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소비를 살릴 수 있을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눌려져 있는 부분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기업의 실적들도 내수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물론 중국을 계속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어서 수출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경제에서 받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 수는 있으나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여력과 내수 시장의 규모가 워낙 앞으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중국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리오프닝 경기 부양을 하게 될 텐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인데 아까 본부장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 어디가 좋아질지를 이렇게 내피셜하는 것보다 정책이 중요하다, 그죠? 어떤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쪽이 이제 어느 쪽으로 나타날까요? 네. 자, 뭐 부동산은 안 건드리겠죠?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이용한 부양 정책은 안 나올 겁니다. 이게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는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정자산 투자가 일어나면서 경기 부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숫자는 이제 앞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테니까 저희는 이쪽에 대한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볼 수 있죠. 코로나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눌러놓고 억누를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 코로나19가 너무 확산이 빨리 되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정부한테 미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스프레드 아웃 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뭐 장기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리오프닝을 완전히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사망률이 고점을 찍은 시점이 1월 4일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98%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집단 감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도 그랬고 어떤 나라를 다 비교해 보시고
관련돼 있는 소비는 급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의 내수 시장 중에서 코로나가 지금 이제 해소가 되면서 여행이라든지 뭐 리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인터테인먼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눌러놨기 때문에 억압해놨었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부분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소비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업종들이 참 매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동화, AI,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워낙 인구가 많고 그 인구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건 또 바라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는 않는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집중 투자를 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중국은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된 쪽일 거고요. 또 뭐 통신 관련된 쪽, 5G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렇게 제조업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지만 생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 집약형에서 지식 집약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운송 관련 쪽이나 전력 쪽이 이게 정말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있는 쪽도 정부가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중국인들이 또 돈 쓰기 시작하면 13억 인구가 잘 쓰잖아요. 그래서 소비 쪽을 보는데 소비 쪽을 이제 넘어서 소비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주가도 좀 올랐고 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행, 뭐 레저, 화장품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으로 어디가 확산되느냐. 최근에 철강주라든지 뭐 화학주라든지 이런 소재주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중국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전기차, 통신, 전력, 안보 이런 게 굉장히 또 중국에서 중요한 그렇죠. 키워드입니다. 사이버 쪽도 있을 거고요. 그런 쪽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 얘기는 또 따로 좀 하겠지만 여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중 패권 때문에 그죠?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있고. 중국은 어쨌든 올해 굉장히 봐야 된다. 중국을 차이나를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제가 그렇죠. 소리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글로벌 GDP의 20%입니다. 근데 중국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12%예요. 그러면 뭐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들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 3%인데 중국은 5% 성장을 한다라고 치고 지금까지 많이 억눌려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뭐 전체 투자 금액을 다 중국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워낙 이쪽은 사회주의 국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의 주도하에서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을 했었을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는 거고, 그 비중을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15%에서 20% 정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중국 얘기 나온 길에 타이완, 대만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대만은 뭐 우리가 사실은 TSMC가 뭐 워낙 그 발군이고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랑 비교가 되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맡고 있고, 대만도 지수를 보면 뭐 그렇다고 대만이 안 빠진 것도 아닙니다. 보면 그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지난해 보면 같이 좀 빠졌다가 올해도 올라오는데 보면 우리보다는 높이가 조금 이쪽에 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대만 증시를 보면서 조금 관전 포인트나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알려주세요. 자, 대만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체적인 경제 구조라든지 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구조가 더 반도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시총을 계산해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하이닉스 다 치면 뭐 아무리 많다고 계산해 보시더라도 40%가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대만은 60%가 넘어요. 예. TSMC 하나만. TSMC만 있는 게 아니고, TSMC도 영향력이 크고, 관련된 중소 부품사 이렇게 다 치게 되면. 다 치면은 전체 시가총액 거의 뭐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5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에 민감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또 우리는 메모리 쪽이고, 얘네들은 파운드리 쪽이죠. TSMC 쪽이니까. 그래서 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오를 때도 좀 덜 오르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기 민감한 게 우리나라고요. 경기 덜 민감한 게 대만이다. 같은 반도체인데. 같은 반도체인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경제 규모와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뭐 GDP의 규모로서 봤었을 때 딱 대만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더 올리기 쉽거나 떨어뜨리기 싶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가 대만의 사이클, 대만의 증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길에 이건 좀 번외 얘기인데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이분 부장님의 시각도 살짝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회장호에서 TSMC를 잡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메모리 쪽에 이번에도 사실 삼전이 지난번에 4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파운드리 쪽은 괜찮았어요. 기술력에서도 뭐 3나노, 2나노 간다는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진 않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간단하게 메모리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알겠죠. 삼성이 뭐 시장 점유율을 놓치진 않죠. 그렇지만 계속 나머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쫓아가죠.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제 말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메모리 쪽은 TSMC가 1등일 거고 삼성은 계속 쫓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망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TSMC는 1등을 유지할 거고 삼성은 쫓아가면서 2등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닉스인 거죠. 비메모리 쪽에서.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술 격차가 쉽게 사실 좁혀지기는 단기간에 쉽지 않다. 기술 격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라는 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또 하나가 구조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사실 또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메모리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중국 증시, 대만 증시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유한터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